새벽 4시의 테이아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짐승이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하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만 그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이서윤이 밀고 다니는 청소 카트에 바퀴 구르는 소리뿐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의 로비 바닥은 웬만한 서민 아파트 한 채 값에 달하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서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광택기를 조종하며 바닥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생계를 위해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해 땀 흘리는 가녀린 청소부일 뿐이겠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바닥에 얼룩을 지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어제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기획조정실 임원들의 대화 내용을 복기하고 분석하느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구석에 서 있던 그녀가 그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인수합병 건에 대해 거리낌 없이 떠들었지만, 서윤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을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단번에 간파해냈다. 이 거대한 마천루 안에서 청소부 유니폼은 마치 투명 인간의 망토와도 같은 효과를 발휘해서 아무도 그녀를 경계하거나 의식하지 않기에 서윤은 이 회사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녀가 보안 카드를 태그하고 25층 임원 전용 구역으로 올라갔을 때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비상 유도등만이 희미하게 붉은 빛을 내며 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서윤은 주위를 살핀 뒤 익숙하게 전무이사 한동민의 집무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짙은 향수 냄새와 오래된 담배 냄새가 섞인 불쾌한 공기가 그녀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숨을 잠시 멈추고 능숙하게 황히 시스템을 작동시킨 뒤 어지러운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한동민은 회장의 장남이라는 혈연 하나만으로 갓 30이 넘은 나이에 전무 자리를 꿰찼지만, 그의 무능함과 오만함은 이미 회사 내부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서윤에게는 경멸의 대상일 뿐이었다. 책상 위는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어지러웠고, 서명도 하지 않은 중요 서류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으며, 최고급 만년필이 뚜껑도 닫히지 않은 채 굴러다니고 있어 잉크가 말라붙어 가고 있었다. 마시다만 위스키 잔이 결제 서류 뭉치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어 한동민의 방탕하고 무책임한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는데, 서윤은 한숨을 삼키며 위스키 잔을 치우다가 책상 한 구석에 있는 문서 파쇄기에 시선이 멈췄다. 기계가 작동하다가 과부하로 멈춘 듯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갈리다만 종이 조각 하나가 기계 입구에 흉물스럽게 걸려 있었는데,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그 종이 조각에 적힌 붉은색 숫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테이아그룹의 은밀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대외비 문서의 일부였고, 서윤의 눈은 본능적으로 그 조각에 적힌 숫자와 계좌 명의를 스캔하듯 읽어내려가며 머릿속에 저장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주위를 빠르게 살핀 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쇄기 뚜껑을 열어 기계 사이에 끼어있던 종이 뭉치를 꺼내어 바닥에 흩뿌려진 다른 조각들과 대조하며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숫자에 대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적인 감각을 타고났고, 해외 유학 시절 경제학을 전공하며 익힌 전문적인 지식들은 지금 이 순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단 몇 분 만에 이 조각들이 가리키는 진실을 재구성해낸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한동민은 회사의 신규 프로젝트 예산을 빼돌려 해외 도박빚을 갚기 위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서가 그대로 파기되어 사라졌다면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을 것이고,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타격을 입었을 것이 분명했기에 서윤의 손은 분노로 가늘게 떨려왔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한 것은 누군가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피와 땀으로 일궈온 이 회사가 저런 파렴치한 인간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한동민의 책상 정중앙에 펼쳐져 있는 내일 아침 임원 회의용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훑어보았는데 예상대로 그 자료에는 조작된 수치들이 아주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수준으로 정교하게 조작된 그 수치들은 마치 화려하게 포장된 독사과처럼 위험해 보였고 이대로 둔다면 내일 회의에서 이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 뻔했다. 한동민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회사의 고효를 빨아먹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서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이라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고 이 방을 조용히 나간다면 그녀의 평온한 이중 생활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자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기에 그녀는 갈등했다. 하지만 그 갈등은 길지 않았고 그녀의 손은 어느새 저절로 한동민의 필통에 꽂힌 붉은색 플러스펜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페이지를 펼쳤고 조작된 수치 위에 붉은색 펜으로 과감하게 가위표를 한 뒤 정확한 계산식과 실제 예상 손실액을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다. 서윤의 필체는 평소에 얌전하고 둥글둥글한 글씨체가 아니라 날카롭고 힘있는 필치로 종이를 파고들었으며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페이지 하단에 자금 세탁에 이용된 유령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암시하는 짧지만 강력한 문구를 남겼는데 이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한동민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감시자가 보내는 서늘한 경고장이자 회사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는 무언의 압박이었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자신이 적은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했다.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만한 지문이나 머리카락 같은 단서가 있는지 살핀 후 그녀는 보고서를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하게 돌려놓았고 사용한 붉은 펜은 휴지에 싸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모든 증거를 인멸한 서윤은 다시 무표정한 청소부의 얼굴로 돌아와 카트를 밀고 유유히 집무실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닫히는 문 너머에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이 웅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테이아그룹 본사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와 활기찬 대화 소리로 가득 찼지만 25층 임원실 구역만큼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동민 전무가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조차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서윤은 탕비실에서 커피 머신을 닦으며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한동민의 격앙된 목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신성한 사무실에 침입했다며 보안팀을 당장 불러오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원초적인 공포에서 비롯된 것임을 서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입가에 옅은 조소를 머금은 채 묵묵히 행주지를 계속했다. 그때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테이아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한 회장이 수행비서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자 소란스럽던 복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한동민의 비서실장은 사색이 되어 달려나와 고개를 숙였다. 한 회장은 평소 예고 없이 계열사를 시찰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처럼 이른 아침에 그것도 장남의 사무실을 직접 찾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에 직원들의 눈동자는 호기심과 불안으로 흔들렸다. 한 회장은 굳게 담은 입술로 곧장 한동민의 집무실로 향했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서윤은 익숙한 위압감을 느꼈다. 잠시 후 집무실 안에서는 한동민의 변명하는 목소리와 한 회장의 낮지만 천둥처럼 엄한 꾸지람 소리가 섞여 들려왔고 서윤은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그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한 회장의 손에는 서윤이 어젯밤 수정해놓은 그 문제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그는 돋보기를 쓴 채
붉은 글씨로 적힌 메모들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의 미간 주름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분명했다. 한동민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그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며 경쟁사의 소행일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한 회장은 아들의 말을 철저히 무시한 채 보고서에 적힌 수치들이 가리키는 논리적 완결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회계팀장조차 잡아내지 못한 복잡한 자금 흐름의 허점을 단숨에 꿰뚫어 본 이 날카로운 통찰력의 소유자가 과연 누구인지 한 회장은 궁금해하는 눈치였고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는 기이한 흥미로 번득였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보안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한동민은 그 말에 안색이 창백해지며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건물의 모든 보안 카메라,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젯밤 보안 시스템이 점검을 위해 잠시 꺼지는 시간대를 정확히 노려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보안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해당 시간대의 녹화 영상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자 한동민은 책상을 내리치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한 회장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아들을 질책했다.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들킨 것도 모자라 보안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탓하는 아버지 앞에서 한동민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인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소동은 순식간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 직원에게 퍼져나갔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회장실에 나타난 의문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구내식당으로 향했고 서윤은 직원 휴게실 구석에 앉아 차갑게 식은 도시락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는데 대부분은 평소 갑질이 심했던 한동민 전무가 혼쭐이 난 것에 대해 통쾌해하는 반응이었다. 개 중에는 그 붉은 글씨의 주인공이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라거나 혹은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숨은 실력자일 것이라는 그럴듯한 추측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허름한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를 용의선상에 올리지는 않았다. 서윤은 묵묵히 밥을 씹어 삼키며 자신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가져온 거대한 파장을 실감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고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더라도 칼을 빼들어야만 했다. 오후가 되자 기획조정실에는 살벌한 감사가 시작되었고 외부 회계 법인 직원들이 들이닥쳐 한동민이 진행하던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모조리 압수해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한동민은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낮술을 마시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고 그의 비명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는 방음벽을 뚫고 복도까지 흘러나와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서윤은 복도 바닥을 대걸레로 닦으며 그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들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통쾌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다. 배다른 오빠이자 한때는 가족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스스로 파멸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만은 아니었지만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깔리자 회사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25층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한 회장은 여전히 한동민의 집무실이 아닌 회장실에 남아 압수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서윤은 야간 청소를 위해 다시 그 층으로 올라갔고 회장실 앞을 지나치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늙고 지쳐 보였지만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길과 눈빛만은 여전히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서윤은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다. 언젠가는 저 문을 청소부가 아닌 당당한 경영인으로서 열고 들어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회사를 함께 이끌어갈 날이 올 것이라고 다짐하며 그녀는 다시 걸레를 들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서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청소에 열중하는 척했지만 그 발소리는 그녀의 등 뒤에서 멈춰 섰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기획조정실의 강도진 상무가 서 있었는데 그는 평소 냉철하고 빈틈없는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으며 한동민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도진은 서윤을 내려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의 시선은 서윤이 쥐고 있는 대걸레가 아니라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낡지만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서윤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이었고 전 세계에 몇 점 없는 한정판 시계였기에 명품의 조예가 깊은 도진의 날카로운 눈썰미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다. 도진은 천천히 입을 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청소하시는 분이 차기에는 꽤 귀하고 사연 있어 보이는 물건 같군요. 혹시 잠시 시간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정중했지만 거절하기 힘든 위압감이 서려 있었고 서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고개를 들어 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고 서윤은 이 남자가 어쩌면 자신의 비밀을 파헤칠 첫 번째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크게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서윤은 대답 대신 대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를 응시했다. 강도진 상무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서윤의 손목에 머물렀을 때 복도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고 서윤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표정을 갈무리하며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청소부의 얼굴을 연기했다. 그녀는 손목을 슬며시 작업복 소매 안으로 감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시장 좌판에서 산 몇천 원짜리 싸구려 장난감 시계일 뿐이라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그녀의 연기는 꽤나 그럴듯하여 보통 사람이라면 속아 넘어갈 법도 했다. 하지만 명품 감정에 일가견이 있는 도진은 그 시계의 다이얼이 빛을 반사하는 각도와 마감 처리가 결코 조잡한 모조품에서 나올 수 없는 정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거두지 않았다. 도진은 한 발짝 더 다가와 시계를 자세히 확인하려 했지만 서윤은 황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도망치듯 카트를 밀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도진은 멀어지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기품이 서려 있었고 거짓말을 할 때조차 비굴하지 않은 그 당당함이 그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청소부가 차고 있던 그 시계가 전 세계에 단 5점밖에 없는 스위스 장인의 한정판 모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에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찍혔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보안팀을 통해 오늘 야간 근무 중인 청소 용역 직원의 신원을 파악해 두라는 짧은 지시를 내리고는 다시 회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윤은 복도 모퉁이를 돌자마자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는데 하마터면 정체가 발각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기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다음날 아침 기획조정실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한동민 전무가 자신의 보고서에 붉은 펜으로 첨삭을 가한 범인을 찾겠다며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두고 고성을 지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보안팀 직원들을 시켜 직원들의 개인 책상과 가방까지 뒤지게 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공포에 떠는 직원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지만 정작 그 모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서윤은 복도 창틀을 닦으며 그 광경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민이 저렇게 미쳐 날뛸수록 직원들의 마음은 그에게서 떠날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내심 쾌재를 불렀다. 도준은 자신의 집무실 블라인드 사이로 한동민의 광태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런 자가 오너 일가라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한동민의 행패보다는 어젯밤 발견된 그 수정된 보고서의 내용에 쏠려 있었는데 그 붉은 글씨가 지적한 내용들은 하나같이 전곡을 찌르는 예리한 통찰력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그 필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몰래 필적 감정까지 의뢰해둔 상태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었고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그는 문득 어젯밤 마주친 청소부 여자를 떠올렸지만 상식적으로 일용직 청소부가 기업 회계와 경영 전략에 통달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며 애써 그 가능성을 배제하려 노력했다. 오후가 되자 프랑스 명품 그룹과의 합작 투자를 위한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었고 도진은 통역 없이 직접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들고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 계약은 테이아그룹의 글로벌 이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안건이었기에 도진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빠르고 무거웠다. 그때 맞은편에서 서류 더미를 안고 달려오던 신입사원이 코너를 돌다 중심을 잃고 도진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도진의 손에 있던 계약서 수백 장이 허공으로 흩뿌려졌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사방으로 흩날리며 바닥을 뒤덮었고 도진은 낭패감에 젖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신입사원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마침 근처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다가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줍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서윤은 종이를 줍는 척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는데 그 문서는 전부 난해한 프랑스 법률 용어로 작성되어 있어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흩어진 페이지들을 무작위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부속 조항의 순서에 맞춰 머릿속으로 목차를 재구성하며 정리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계약서 중간에 숨겨진 독소 조항이었는데 테이아그룹이 합작회사의 부채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위험한 내용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서윤은 이 조항을 도진이 놓친다면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찰나의 순간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다. 그녀는 문제의 독소 조항이 적힌 페이지를 집어들고는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종이의 오른쪽 귀퉁이를 살짝 접어 눈에 띄게 만든 뒤 다른 페이지들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는 페이지 번호조차 매겨지지 않은 부속 서류들을 완벽한 논리적 흐름에 맞게 정리하여 도진에게 공손하게 건넸는데 이 모든 과정은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도진은 서윤이 건넨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는 잠시 멈칫했는데 뒤죽박죽 섞였어야 할 서류들이 놀랍게도 완벽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다가 귀퉁이가 접힌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고 그곳에 적힌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발견하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여자가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도진은 그녀를 시험해 보기 위해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프랑스어 문장 하나를 툭 던졌는데 그것은 당신이 이걸 정리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으며 내 무슨 말씀이신지 라고 한국어로 되물었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의 아주 미세한 동공지진과 반사적인 근육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는데 그것은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결코 아니었다. 그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추궁하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한동민 전무가 비서들을 대동하고 씩씩거리며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동민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그의 눈에 띄는 모든 것이 화풀이 대상이 되는 듯했다. 그는 도진과 서윤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오더니 바닥에 놓인 청소 카트가 길을 막고 있다며 다짜고짜 발길질을 해댔고 그 바람에 양동이에 담겨있던 시커먼 흙탕물이 튀어 올랐다. 더러운 오물이 튀어 서윤의 유니폼과 낡은 신발을 적셨고 잘 닦여진 대리석 바닥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지만 서윤은 비명을 지르거나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보통의 직원들이라면 기겁을 하며 죄송하다고 빌거나 울음을 터뜨렸겠지만 서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경멸과 고고함이 서려 있었다. 한동민은 자신의 위협에도 꿈쩍하지 않는 천한 청소부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해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제가 닦겠습니다. 전무님, 옷에 튀지 않게 물러서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태도는 굴복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수준 낮은 행동을 점잖게 꾸짖는 듯한 기품이 있었고 그 당당함에 압도된 한동민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도진은 한 걸음 뒤에서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전율을 느꼈는데 오물을 뒤집어 쓰고도 빛을 잃지 않는 서윤의 모습에서 그는 일종의 경외심마저 느꼈다. 한동민은 씩씩거리며 재수없게 라고 소리치고는 자리를 떴지만 도진은 그 자리에 남아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서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는데 이 여자는 결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며 회사의 운명을 바꿀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도진은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보안팀장을 은밀히 호출하여 이서윤의 입사 지원 서류와 신원 조회 결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얼마 후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는 그녀가 고아원 출신이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십수년간 일용직을 전전해 왔다는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한 이력만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서류를 덮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말은 오히려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하여 지금 당장 청소 용역 업체 소속의 이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윤은 화장실에서 더러워진 유니폼을 빨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고 또 참아왔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USB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안에는 한동민이 저지른 모든 비리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도진 상무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상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때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비서실 직원이 강도진 상무가 찾는다는 호출을 전했고 서윤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젖은 손을 닦았다. 서윤이 도진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도진은 창밖을 등지고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역광을 받은 그의 실루엣은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보며 책상 위에 놓인 프랑스어 계약서를 손으로 툭툭 쳤다. 당신이 찾아낸 그 독소 조항 덕분에 회사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막았습니다. 이제 연극은 그만두고 진짜 정체를 밝히시죠. 이서윤 씨, 아니, 당신은 진짜 이서윤이 맞습니까? 도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윤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고
테이아그룹의 핏줄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젖은 유니폼을 입은 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오너 일가의 일원처럼 보였고 그녀의 입계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제가 누구인지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가요? 상무님. 그녀의 대답은 도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며 새로운 동맹 혹은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도진 상무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정막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도시의 소음조차 삼켜버릴 만큼 압도적이었고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은 마치 활시위를 당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이서윤은 젖은 유니폼 자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을 적시는 것을 느끼며 도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빠르게 머리를 굴렸는데 지금 여기서 정체를 밝히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섰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도진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만 했기에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자신은 회장님의 그림자로서 회사를 좀먹는 무리들을 감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애둘러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그 당당한 태도는 도진으로 하여금 그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회장의 특명을 받은 비밀 요원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책상에 걸터앉아 팔짱을 끼고 서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그녀가 내뱉은 말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그의 두뇌는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고 그녀가 보여준 능력과 태도는 분명 평범한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만약 당신이 가진 정보가 거짓이거나 회사를 해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 즉시 공권력을 동원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서윤은 그의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정보가 도진에게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USB 메모리를 꺼내어 도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는 한동민 전무가 그동안 저질러온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윤은 이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한동민의 목을 조일 수 있는 올가미가 될 것이며 도진이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도진은 닫힌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USB를 집어들고 노트북에 연결했는데 화면에 떠오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치밀하게 정리된 회계 장부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부터 시작해서 이중장부와 차명 계좌 리스트까지 금융감독원조차 찾아내기 힘들었을 결정적인 증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이서윤이라는 여자가 단순히 똑똑한 수준을 넘어 기업 경영의 생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전략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녀와의 위험한 동맹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테이아그룹 본사는 또다시 발칵 뒤집혔는데 이번에는 한동민 전무가 자신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재무팀의 박 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한동민은 박 부장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워 감사팀을 동원해 그를 강제로 연행하도록 지시했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며 정직하게 일해온 박 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규했지만 한동민의 사주를 받은 감사팀 직원들은 그를 거칠게 끌고 나갔고 동료 직원들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로비에서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던 서윤은 끌려가는 박 부장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걸레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박 부장은 서윤이 청소부로 입사했을 때부터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며
딸처럼 챙겨주던 몇 안 되는 인격자였기에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한동민에 대한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고, 만약 오늘 박 부장이 해고되고 구속된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며 회사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청소 도구를 창고에 던져넣듯 정리하고 비상계단으로 달려가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명확하게 박 부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신이 건넨 자료를 터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진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윤의 목소리에서 절박함과 동시에 강한 결의를 느꼈고, 자신 또한 이미 준비를 마치고 징계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는 박 부장에 대한 긴급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한동민은 위원장석에 앉아 거만한 태도로 조작된 증거들을 나열하며 박 부장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쓰고 있었다. 박 부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위원들은 한동민의 눈치를 보며 징계안에 서명을 하려던 찰나 회의실 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강도진 상무가 들어섰다. 도진의 등장은 예고에 없던 일이었기에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한동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외부인은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다. 도진은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이 사건의 진범은 박 부장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누군가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도진이 가져온 서류들은 어젯밤 서윤이 건넨 USB에 담겨있던 데이터들을 출력한 것이었는데, 그 안에는 한동민이 박 부장의 아이디를 도용해 접속한 로그 기록과 자금을 빼돌린 실제 IP 주소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도진은 빔 프로젝터를 켜고 화면에 자금 흐름도를 띄우며 한동민이 어떻게 회사 돈을 세탁하여 자신의 해외 계좌로 이체했는지, 그리고 그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브리핑하듯 설명해 나갔다. 화면에 뜬 계좌 명의가 한동민의 내연녀와 친인척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고 징계위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동민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그건 조작된 자료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도진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도진은 마지막으로 서윤이 찾아낸 결정적 증거인 한동민의 친필 메모가 담긴 이면지 사본을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횡령한 자금을 어떻게 분산시킬지에 대한 계획이 그의 필체로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한동민이 파쇄기에 넣으려다 실수로 남긴 조각을 서윤이 복원해 낸 것이었는데, 이 결정적인 한 방에 한동민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징계위원회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위원들은 박 부장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오히려 한동민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박 부장은 도진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도진은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싸늘한 눈빛으로 한동민을 내려다보았다. 회의가 끝나고 한동민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욕설을 내뱉으며 회의실을 나갔고, 도진은 복도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와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공범자가 되었다. 서윤은 도진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도진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공로를 인정해 주었는데, 이것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승리의 의식이었다. 그날 저녁 도진은 청소 용역 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서윤 직원을 자신의 전담 미화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그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더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날 밤 늦게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한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비보였다. 뉴스는 앞다투어 테이아그룹 회장의 위독설을 보도했고 주식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으며 그룹 내부는 리더십 공백에 대한 불안감으로 혼란에 빠져들었다. 서윤은 고시원 방에서 뉴스를 보다가 아버지의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당장 병원으로 달려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 단순한 건강 악화가 아니라 한동민과 그의 추종 세력이 꾸민 짓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한동민은 아버지의 위독 소식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그의 목적은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임원들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인사를 단행하며 테이아그룹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서둘렀다. 박 부장 사건으로 잠시 주춤했던 한동민은 이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도지는 한동민의 독주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회장의 부재 상황에서 장남이라는 한동민의 명분은 너무나 강력한 무기였다. 서윤은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어 조력자 역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한동민이 회장직 대행을 맡게 된다면 가장 먼저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회사를 사유화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은 곧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고 정면 승부를 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회장의 친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아버지가 남긴 비밀 유언장이 필요했는데 그 유언장은 회장실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회장실은 현재 한동민의 지시로 보안이 대폭 강화되어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서윤에게는 도진의 도움이 절실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도진의 집무실로 향했고 밤을 새워 일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도진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도진에게 한 회장의 금고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도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어떻게 일개 청소부가 회장 개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물었지만 서윤은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읽은 도진은 이 미스터리한 여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도진은 보안팀을 따돌리고 서윤을 회장실로 잠입시키기 위한 작전을 세웠는데 그것은 건물의 화재 경보를 오작동시켜 혼란을 틈타 움직이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두 사람은 치밀하게 동선을 체크하고 시간을 맞추며 작전을 준비했고 실패할 경우 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매장당하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서로의 손을 맞잡고 결의를 다졌으며 서윤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도진의 차가운 이성을 뜨겁게 달구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진실을 향한 질주를 시작할 것이었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며 사이렌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자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비상구로 쏟아져 나왔고 보안 요원들도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서윤과 도진은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비상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긴장감과 함께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고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주며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텅 빈 회장실 복도가 나타나자 서윤은 앞장서서 달려나갔고 도진은 그녀의 뒤를 지키며 주위를 경계했다. 회장실 문 앞에 도달한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에 손을 댔고 머릿속으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숫자를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의 생일과 아버지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였는데 도어락이 경쾌 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회장실 안쪽 벽에 숨겨진 금고 앞에 선 서윤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끝에는 회사의 운명과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금고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남겨둔 낡은 편지, 한 통과 주식 양도 증서,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딸이 아닌 테이아 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로서 세상 앞에 나설 차례였다. 서윤이 서류를 품에 안고 돌아서는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동민과 그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쳤고 도진이 그들을 막아서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동민은 서윤을 발견하고 늑대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그녀가 든 서류를 빼앗으라고 고함쳤지만 도진은 온몸을 던져 경호원들을 저지하며 서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서윤은 망설였지만 도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창문을 깨고 비상탈출구로 향했고 등 뒤에서는 도진이 구타당하는 소리와 한동민의 아기에 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이서윤은 멈추지 않고 어둠 속을 달렸는데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산이자 회사의 운명이 걸린 서류 뭉치가 구겨지지 않게 소중히 들려 있었다. 등 뒤로 멀어지는 테이아 그룹 본사 건물은 화재 경보가 울려 붉은 비상등으로 번쩍이고 있었고 그 혼란스러운 불빛 아래에서 강도진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센 장대비로 변해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얼굴에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고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다리가 부서져라 움직였다. 그녀는 골목길의 쓰레기 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가 젖지 않았는지 확인했는데 다행히 방수 파일에 담긴 서류들은 무사했다. 이 서류들이야말로 강도진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낸 것이기에 서윤은 이를 악물며 반드시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고 다짐했다. 한동민은 눈앞에서 서윤을 놓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회장실의 집기들을 때려 부수며 짐승처럼 포효했는데 그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믿었기에 이 예상치 못한 실패는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당장 경찰에 연락해 강도진을 산업 스파이 및 절도 혐의로 넘기라고 지시했고 이서윤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려서라도 반드시 잡아들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한동민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그는 서윤이 가져간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것이 자신의 앞길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비서실장에게 당장 언론사 국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에 테이아그룹 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해서 보도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의 뉴스와 신문은 테이아그룹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기업 기밀 절도 사건으로 도배되었는데 보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한동민의 각본대로 짜여 있었다. 언론은 기획조정실의 강도진 상무가 경쟁사의 사주를 받아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청소부 이서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고 대서특필했다. 뉴스발 앵커들은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며 강도진을 배신자로 이서윤을 돈에 눈이 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매도했고 대중들은 재벌가의 자극적인 스캔들에 열광하며 두 사람에게 돌을 던졌다. 서윤은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는데 화면 속의 자신은 죄인이 되어 있었고
강도진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연행되고 있었다. 그 화면을 보는 서윤의 눈동자는 분노와 슬픔으로 흔들렸지만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지 않고 그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똑똑히 지켜보며 자신의 가슴 속에 복수의 불길을 지폈다. 한동민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동시에 아버지인 한 회장의 건강 악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그 안건은 바로 한동민 전무의 회장 직무대행 선임 및 경영권 승계에 관한 것이었다. 주주총회는 불과 이틀 뒤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한동민이 서윤이 방역할 틈을 주지 않고 속전속결로 회사를 삼키려는 교활한 술책이었다. 서윤은 침대 위에 흩어놓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주식 양도 증서는 그녀가 한동민의 야욕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반전의 열쇠였다. 서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모텔을 빠져나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는데 그녀가 전화를 건 상대는 아버지가 유언장에 남겨놓은 유일한 조력자인 최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는 한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테이아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아왔던 인물로 한동민의 전횡에 밀려 현재는 야인으로 지내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회사를 아끼는 충신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윤이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암호를 말하자 그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서윤은 그에게 만날 장소를 짧게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보다는 곧 다가올 결전의 날에 대한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도심 외곽의 허름한 찻집에서 만난 최 변호사는 서윤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가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회장의 친필 유언장을 확인하고는 손을 떨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류에는 이서윤이 바로 한 회장이 평생을 숨겨왔던 친딸 한지아라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보유 주식 전량을 그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며 서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는데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주군을 잃고 방황하던 충신이 진정한 주인을 만났을 때 보여주는 존경과 충성의 표시였다. 그는 이제야 회장님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딸을 숨겨두었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서윤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힘을 얻었고 두 사람은 곧바로 다가올 주주총회에 대비한 치밀한 작전회의에 돌입했다. 한동민이 이미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고 언론을 장악한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기에 그들은 한동민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극적인 등장을 계획해야만 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이 가진 인맥을 총동원하여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한동민의 비리 증거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작업을 맡기로 했으며 서윤은 주주총회 당일 완벽한 한지아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입고 있었던 이서윤이라는 껍질을 깨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고통스럽지만 숭고한 과정이었다. 한편 유치장에 갇힌 강도진은 며칠째 계속되는 강도 높은 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한동민이 보낸 변호사들은 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서윤을 주범으로 지목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달콤한 제안을 건넸지만 도진은 그들의 제안을 차가운 비웃음으로 일축했다. 그는 서윤이 무사히 탈출했다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여기서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 그녀를 돕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희생양이 되기를 자처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누워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서윤의 안위를 걱정했고 부디 그녀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주주총회 하루 전날 밤
한동민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 한 회장을 찾아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병실 안의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고 아버지의 귀에 대고 이제 테이아그룹은 자신의 것이 되었으며 당신이 아끼던 그 천한 딸과 강도진은 영원히 매장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의식이 없는 줄 알았던 한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승리에 도취된 한동민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야망을 떠벌리기에 바빴다. 그는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다는 비뚤어진 인정 욕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제 그 욕망을 실현할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며 병실을 나섰다. 같은 시각 서윤은 최 변호사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소 카트를 밀던 수수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엉키고 상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자르고 화장기 없던 얼굴에 우아한 메이크업을 한 뒤 최 변호사가 준비해준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여왕이 귀환한 듯 단 고귀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며 한동민이 짓밟은 정의와 사람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기꺼이 악녀가 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 든 붉은 플러스펜을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그녀가 처음 전쟁을 시작했을 때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결전의 날인 주주총회 당일 아침 테이아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 그리고 임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열기가 감돌고 있었다. 입구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며 출입자들의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는 혹시 모를 서윤의 난입을 막기 위한 한동민의 지시였다. 한동민은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고 연단 뒤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이미 승자의 여유가 가득했고 주주들은 그에게 줄을 서기 위해 앞다투어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 지나면 자신은 명실상부한 그룹의 회장이 될 것이고 그 누구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다. 대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자 장내에는 엄숙한 침묵이 흘렀고 한동민은 빈 조명을 받으며 당당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게 되었다는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주주들은 그의 연설에 감동한 척 박수를 보냈지만 일부는 여전히 구속된 강도진 상무와 사라진 청소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한동민이 연설을 마치고 막 회장 선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메인 출입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눈부신 역광을 받으며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장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들어오는 그녀는 다름 아닌 지명수배 중인 청소부 이서윤이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기품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주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그녀를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뒤따라 들어온 최 변호사와 그가 고용한 사설 경호팀이 그들을 제지하며 길을 터주었다. 한동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마이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유령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서윤은 단상 아래까지 거침없이 걸어와 멈춰 섰고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지며 눈부신 섬광을 만들어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동민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 자리는 당신이 앉을 곳이 아닙니다. 한동민 전무.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대강당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한동민은 당황하여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주식량도 증서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한 회장님의 친딸 한지아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장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이것은 테이아 그룹의 역사를 새로 쓸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었다. 경호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서윤은 단상 옆 계단을 밟고 한동민이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올라갔는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마치 심판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왔다. 한동민은 뒷걸음질치며 그녀를 피하려 했지만 막다른 곳에 몰린 쥐처럼 빠져나갈 곳이 없었고,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주주들을 둘러보며 자신이 그동안 회사 밑바닥에서 목격했던 진실과 한동민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최 변호사가 대형 스크린에 띄운 증거 자료들은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한동민을 지지하던 주주들의 표정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서윤은 연설 도중 잠시 멈추고 한동민을 돌아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지난날의 멸시와 조롱을 되돌려주는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을 조일 밧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려오시죠. 그 더러운 자리에서." 한동민은 얼굴이 붉어져 덤벼들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서윤이 미리 검찰에 제출했던 증거들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었고,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재벌 3세가 체포되는 장면은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는 한동민의 모습이 사라지자 장내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알리는 환호이자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의 표현이었고,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는 최 변호사와 눈을 맞추었고, 마음속으로 감옥에 있을 강도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 회사를 정상화하고 아버지의 의식을 되찾게 하며 상처 입은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 아니, 한지아는 단단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이제 막 시작된 자신의 시대를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다. 주주총회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동민이 검찰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나가는 모습은 테이아그룹의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장면이었지만, 단상 위에 선 한지아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기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소란스러워진 장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 한동민의 연설에 환호하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임원들과 주주들은 이제 사색이 되어 그녀의 눈길을 피하기 급급했고, 개중에는 황급히 태세를 전환하여 그녀에게 아부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지아는 그들의 가식적인 얼굴 하나하나를 뇌리에 새기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1년간 청소부 이서윤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며 목격했던 회사의 병폐와 부조리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적나라하여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유흥비로 탕진하며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부실한 자재를 납품받았던 정황들을 그녀는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하게 짚어가며 폭로했다. 그녀가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갈 때 투명 인간 취급하며 거리낌 없이 나누었던 그들의 추악한 비밀들이 이제는 그들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구매팀 상무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인사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지만 지아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지아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와 주주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는데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그녀가 지나갈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맨 앞줄에 앉아있는 최 전무 앞에 멈춰 섰는데 그는 평소 청소부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복도에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지아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던 인물이었다. 최 전무는 지아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자 공포에 질려 입술을 달달 떨었고 지아는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전무님께서 바닥에 흘리신 커피를 닦으면서 저는 회사의 품격이 어떻게 바닥으로 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바닥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그녀의 말은 모욕이 아닌 팩트였기에 최 전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으며 주변의 임원들은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주주총회가 지아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자 그녀는 곧바로 최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로 향하는 채 올랐는데 그녀에게는 회사를 접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양을 자처하고 차가운 유치장에 갇혀있는 강도진 상무를 구출하는 일이었고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지아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닌 구원자로서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꽉 쥐었는데 그 안에는 한동민의 혐의를 입증하고 강도진의 무죄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마주한 담당 검사는 처음에는 지아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내민 증거 자료와 테이아그룹 회장 대행이라는 직함을 확인하고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지아는 한동민이 도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조작했던 이메일 원본과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하며 도진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검사는 증거의 명백함 앞에 더 이상 도진을 구금할 명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석방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으며 지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었다. 그녀는 조사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도진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1분 1초가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의 강도진이 걸어 나왔는데 그는 며칠간 면도를 하지 못해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지만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했다. 그는 복도에 앉아있는 지아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는데 말끔한 정장을 입고 수행원들에 둘러싸인 그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주는 듯했다. 지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공유했다. 도진은 피식 웃으며 청소부 유니폼보다 그 옷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농담을 건넸고 지아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마음을 전했다. 지아와 도진은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는데 도진은 지아가 보여준 대담한 행보에 감탄하면서도 앞으로 닥쳐올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견제를 우려했다. 그는 한동민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그의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힌 것은 아니며 그들은 여전히 회사 곳곳에 숨어 호시탐탐 방역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아는 도진의 우려에 공감하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내 곁에 필요하다고 말했고, 도진에게 기획조정실장 복귀와 동시에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도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제안을 수락하며 당신이 가는 길에 기꺼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상사-부하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테이아그룹 본사에 도착한 지아와 도진이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두 사람을 경애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닌 개선 장군이었다. 특히 로비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청소 여사님들은 지아를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지아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여사님, 저 지아예요.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라는 그녀의 따뜻한 인사는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재벌가의 딸이 자신들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은 직원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와 동질감을 주었고, 이는 지아가 회사를 장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었다. 회장 집무실에 입성한 지아는 아버지의 빈 의자를 어루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가죽 의자의 서늘한 감촉이 그녀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당장 전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고, 도준은 옆에서 회의 안건과 참석자 명단을 빠르게 정리하여 그녀를 보좌했다. 회의실에 모인 사장단과 임원들은 바늘 방석에 앉은 듯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들은 한동민 라인에 서서 지아의 존재를 부정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아는 상석에 앉아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고, 그녀의 앞에는 한동민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비리에 가담했던 임원들의 살생부가 놓여 있었다. 지아는 서두를 길게 끌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는데, 그녀는 살생부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호명하며 그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와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정확하게 읊어나갔다. 호명된 임원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한동민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지아가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동민의 최측근이었던 재무이사가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눈물을 흘리자 지아는 청소부 시절 그가 탕비실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건 기계짓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안일함이 우리 회사를 병들게 했습니다라는 그녀의 일갈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재무이사는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다. 지아는 부패한 임원들을 대거 해임하고 그 자리에 실력은 있지만 배경이 없어 빛을 보지 못했던 젊은 인재들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파격적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한 그녀는 박 부장을 재무 담당 상무로 복직시키며 그에게 회사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감사직까지 겸임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였다. 직원들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인사 혁명 소식에 환호했고, 회사의 분위기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도진은 지아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력에 내심 놀라면서도 그녀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인사를 단행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발견했다. 늦은 밤 모든 업무를 마치고 회장실에 홀로 남은 지아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고, 병원에서 걸려올 전화를 기다리며 초조함을 달래야 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도진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는 지아의 어깨에 내려앉은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퇴근하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도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회장님은 강인한 분이시니
반드시 일어나실 겁니다 라고 위로했고 지아는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앞으로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도준은 과거 자신이 구상했던 혁신안들을 꺼내놓았고 지아는 그 아이디어들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구체화시켰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열기를 더해갔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지아는 문득 도진을 바라보며 만약 그날 복도에서 당신이 내 시계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물었다. 도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마도 나는 여전히 오만한 상무로 살았을 것이고 당신은 가장 위대한 청소부로 남았겠지요 라고 대답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순간 지아의 휴대폰 벨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는데 발신자는 아버지의 주치의가 있는 병원 VIP 병동이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도준은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지아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라고 속삭였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아와 도준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한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헬쑥해진 얼굴로 딸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손을 뻗었고 지아는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한 회장은 흐릿한 목소리로 미안하다. 내 딸아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며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 뒤에 서 있는 도진을 향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옴으로써 한동민의 폐륜적인 범죄는 더욱 명백해질 것이고 지아의 경영권 승계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었다. 지아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지난 세월의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병실 밖 복도 어둠 속에서는 한동민의 잔존 세력이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듯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동민은 구치소 안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외부와 은밀하게 소통하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지아와 회사를 같이 끌어안고 자폭하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아와 도진이 안도하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싹트고 있었고 진정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한동민은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빛조차 거부하듯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톱은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변호인단을 통해 언론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한지아가 한 회장의 친딸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기꾼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비자금을 총동원하여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부대를 고용했고 삼류 주간지 기자들을 매수하여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들을 쏟아내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계 숨겨진 딸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의 관심은 뜨거웠는데 여기에 조작설과 음모론이 더해지자 여론은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했고 지아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거짓말에 더 열광했고 한동민은 이 혼란을 틈타 주주들을 선동하여 지아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태야그룹 본사 앞에는 연일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으며 회사 내부는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여 직원들은 일손을 잡지 못하고 웅성거렸다. 지아는 집무실 창밖으로 시위대의 피켓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의 정통성이 의심받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될 타격과 직원들의 고통이었다. 강도준은 지아의 곁에서 언론의 공격을 방어하고 법무팀을 지휘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한동민이 퍼뜨린 악성 루머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도준은 지아에게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을 열어 재검사를 받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더 깊은 곳에 숨어있는 고름을 짜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이번 기회에 한동민과 결탁하여 회사를 좀먹고 있는 썩은 뿌리들을 완전히 뽑아내기로 결심했다. 한편 한동민의 측근이었던 마 전무를 비롯한 부패 임원들은 비밀 회동을 갖고 지아를 몰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고급 요정의 밀실에 모여 값비싼 술을 마시며 낄낄거렸다. 마 전무는 청소부 출신 계집애가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며 내일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지아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경영권을 박탈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들은 지아가 청소부로 일하며 자신들의 방을 드나들 때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기에 그녀가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서윤은 그저 바닥을 기어다니는 하찮은 존재였고 한지아라는 이름표를 달았다고 해서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착각하며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지아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청소부 시절 틈틈이 기록해두었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그들의 목을 칠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마 전무를 필두로 한 반란 세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지아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사회 이사들까지 포섭하여 과반수의 의결권을 확보해둔 상태였기에 오늘이야말로 그 가짜 공주를 쫓아내고 한동민을 다시 복권시킬 수 있는 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아가 도준과 함께 들어섰는데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다. 마 전무는 지아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책상을 치며 유전자 검사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즉각 사임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준비해온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고 다른 임원들도 이에 동조하여 지아를 몰아쓰기 시작했다. 지아는 그들의 험악한 공격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마 전무의 말이 끝나자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마 전무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궁금하신 게 아니라 제가 전무님의 차명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신 것 아닙니까? 그녀의 뜬금없는 질문에 마 전무는 순간 말문이 막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고 회의실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지아는 낡은 수첩을 펼치며 마 전무가 작년 가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내연녀와 통화하며 해외 도피 자금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은행 계좌 번호까지 정확하게 읊어나갔다. 마 전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발뺌하려 했지만 지아의 눈빛은 그를 꿰뚫고 있었다. 지아는 마 전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옆에 앉아있던 최 상무를 바라보았는데 최 상무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지아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인물이었지만 뒤로는 한동민과 내통하고 있었다. 지아는 최 상무가 문서 파쇄기에 갈아버리려 했던 내부자 거래 관련 서류를 자신이 청소하면서 복원해둔 사실을 언급하며 그 서류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 상무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도진이 신호를 보내자 대기하고 있던 감사팀 직원들이 들어와 그를 막아섰다. 지아는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부패 임원들의 비리를 하나하나 폭로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아를 앞에 두고도
거리낌 없이 저질렀던 추악한 범죄의 기록들이었다. 그들은 청소부가 자신들의 말을 듣고 이해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그 방심이 결국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임원들은 서로의 죄를 덮어주기는커녕 자신만 살기 위해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지아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고요하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청소부로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쓰레기는 제때 치우지 않으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결국 온 집안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덕분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대청소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도진이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회의실로 들어왔고 수사관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비리 임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때 회사를 호령하던 그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끌려나가는 광경은 테이아그룹의 썩은 환부가 도려내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내 방송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생중계되었고 직원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통쾌한 복수극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동안 권력의 횡포에 눌려 숨죽여 지냈던 직원들은 지아가 보여준 정의로운 칼날에 열광했고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게 되었다. 언론 또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발표와 함께 한동민 측이 퍼뜨린 루머가 거짓임이 밝혀지자 태도를 바꾸어 지아의 결단력과 리더십을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주가는 급반등했고 테이아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지아는 텅 빈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힘든 싸움을 끝낸 전사의 고단함에 가까웠다. 한편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접한 한동민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자신의 수족들이 체포되는 장면을 보며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이 꾸민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변호사들조차 승산이 없다며 하나둘씩 사임계를 제출하고 떠나갔고 한때 그에게 아부하던 정재계 인사들은 연락을 끊고 그를 손절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한동민은 허공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메아리뿐이었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배다른 여동생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과 탐욕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기나긴 수감 생활과 몰락한 재벌 3세라는 불명예뿐이었다. 지아는 병원으로 향해 아버지의 병실 문을 열었는데 한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지아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맞이했는데 며칠 사이 안색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다. 지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보고했고 한 회장은 따뜻한 손길로 딸의 뺨을 어루만지며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를 딸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제 자신은 뒤로 물러나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지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글썽였는데 두 부녀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아와 도진은 회사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심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바람은 시원했고 공기는 맑았으며 지옥 같았던 지난 며칠간의 소동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화로운 밤이었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지아에게 다가가 캔 커피를 건넸는데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탕비실에서 마셨던 것과 같은 종류의 저렴한 커피였다. 지아는 캔을 받아들고 피식 웃으며
이제는 더 비싼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걸 사왔냐고 농담을 건넸다. 도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의미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도진은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보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한동민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정말로 끝까지 싸웠을 것이냐고 물었고 지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싸운 이유는 한동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회사를 지키고 직원들의 땀방울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대답했다. 도진은 그녀의 대답에 감동하며 자신도 앞으로 당신이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존경을 넘어선 애틋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어깨는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다. 이제 테이아 그룹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한지아 회장 체제 하에서 회사는 과거의 구태를 벗어던지고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잡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언제 또 다른 유혹과 시련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기에 그녀는 청소부 시절 입었던 낡은 유니폼을 버리지 않고 집무실 옷장에 걸어두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나침반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유니폼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가장 낮은 곳의 시선으로 가장 높은 곳을 경영하겠다는 신념을 굳건히 했다. 며칠 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지아는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했고 그녀의 취임 일성은 파격적이었는데 그녀는 회장실의 문턱을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녀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을 본사 정직원으로 고용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겪었던 차별과 서러움을 해소하고 모든 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회의장에 모인 주주들과 직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지아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새로운 테이아의 출항을 알렸다. 강도준은 부회장으로 승진하여 지아의 오른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그는 지아의 이상을 현실적인 전략으로 뒷받침하며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며 회사를 이끌어갔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깊어져 갔다. 어느 날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나오던 두 사람은 텅 빈 로비를 지나게 되었는데 지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예전에 닦았던 대리석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도진에게 이 바닥이 거울처럼 맑게 빛나는 것은 누군가가 매일 땀 흘려 닦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테이아 그룹 본사 앞 가로수에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을 때 회사의 풍경은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는 삭막하고 권위적인 공기가 직원들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로비 곳곳에서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직원들의 발걸음에는 자신감과 생기가 넘쳐 흘렀다. 한지아 회장이 취임한 이후 단행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수평적인 소통 문화 정착은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테이아 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아는 아침마다 전용 엘리베이터 대신 직원들과 함께 일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출근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회장님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화장실이나 휴게실을 지날 때마다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동민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지아는 집무실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는데 재판부는 그에게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교사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화면 속의 한동민은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과거에 오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중년 남성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지아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통쾌함보다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에 대한 연민과 씁쓸함에 가까웠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 회사에 저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도진 부회장은 지아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파트너로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완벽했다. 도진은 지아의 이상주의적인 비전을 구체적인 경영 전략으로 실현시켰고 지아는 도진의 냉철한 이성에 따뜻한 감성을 불어넣어 균형을 맞추었다. 이날 오후 도진은 결제 서류를 들고 지아의 집무실을 찾았는데 서류 검토가 끝난 후 그는 지아에게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일정이 있는지 물었다. 지아가 별다른 약속이 없다고 하자 도진은 정중하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지아는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미묘한 떨림을 감지하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공적인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바쁜 일정 탓에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던 터였다. 퇴근 후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회사 근처의 허름한 순대국밥집이었는데 이곳은 지아가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 도진이 몰래 그녀를 지켜보며 혼자 밥을 먹던 추억의 장소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넥타이를 풀고 편안한 모습으로 소주 한 잔을 기울였는데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탈하게 웃는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이었다. 도진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1년 전 복도에서 당신이 내 서류를 주워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지금쯤 얼마나 건조하고 재미없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고 고백했다. 지아는 그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그날 당신이 내 시계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먼지 속에 숨어 살았을지도 모른다며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였음을 인정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밤공기를 마시며 덕수궁 돌담길을 천천히 걸었는데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도진은 걷다가 멈춰서서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고 세련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지아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이 회장이든 청소부든 상관없이 인간 한지아를 사랑한다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이 회사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싶다고 프로포즈했다. 지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이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연인의 행복한 순간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더욱 감사했다. 다음날 지아는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한 회장은 이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지아는 아버지에게 도진과의 결혼 소식을 전했고 한 회장은 흙 묻은 손을 털고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그는 지아에게 경영이란 단순히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고 지아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한때 서로의 존재조차 부정해야 했던 비극적인 부녀 관계는 이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났고 지아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비로소 온전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회사 강당에서 임직원들과 가족들만 초대한 채 검소하고 조촐하게 치러졌는데 이는 허례허식을 타파하겠다는 지아와 도진의 평소 신념이 반영된 것이었다.
하객으로 참석한 청소 여사님들은 지아가 입장할 때 눈물을 훔치며 친정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고, 박상무는 주례를 맡아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언론은 재벌가의 세기의 결혼식이 아닌 소박한 결혼식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칭송했다. 지아와 도지는 신혼여행 대신 그 비용을 전액산의 복지기금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함으로써 그들의 결합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세월이 흘러 지아가 취임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테이아그룹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성대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강당 단상에 오른 지아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는데 회사의 매출은 2배로 성장했고 투명 경영지수는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아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운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직원들의 행복지수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었다. 그녀는 연설 도중 스크린에 과거 자신이 입었던 청소부 유니폼 사진을 띄웠는데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이 유니폼은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입었던 옷이자 가장 많은 것을 배웠던 스승과도 같은 옷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아직도 집무실 옷장에 걸어두고 매일 본다고 고백했다. 지아는 앞으로 테이아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곳을 닦아내고 빛을 비추는 청소부와 같은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직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도지는 단상 아래에서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끝나고 지아는 도진과 함께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는데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지는 노을이 테이아그룹의 로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아는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다고 속삭였고 도진은 그녀를 감싸 안으며 이것은 꿈이 아니라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대답했다. 어둠이 내리고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씩 켜지자 테이아그룹 사옥은 거대한 등대처럼 도시를 환하게 밝혔다. 지아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붉은색 플러스펜을 꺼내어 보았다. 잉크는 이미 다 말라버렸지만 그 펜 끝에는 그녀의 치열했던 젊은 날의 용기와 열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에 그녀는 펜을 다시 소중하게 넣어두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잘못된 보고서를 몰래 수정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를 고치고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리더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다. 밤늦은 시각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지아는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는데 대리석 바닥은 여전히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복도 구석에 놓인 청소 카트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는데 그 낡은 카트 위에는 누군가가 마시다 남긴 커피컵이 놓여 있었다. 지아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컵을 치우고 행주를 들어 얼룩을 닦아냈는데 그 손길은 회장이 된 지금도 여전히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깨끗해진 자리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지켜나가야 할 태도이자 테이아그룹의 정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가 지아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와서 말렸지만 지아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웃어 보였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며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건네고 다시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는 영락없이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던 그 시절의 청소부 이서윤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이름이 바뀌고 직위가 달라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보석이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지아는 도진이 기다리고 있는 창가로 다가갔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지아의 손을 잡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깨끗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지아는 그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러웠지만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그곳만큼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테이아 그룹의 가장 높은 곳에는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품은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의 통치는 이제 막 아름다운 궤도에 올라 세상을 향해 순항하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앞길을 축복하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